그날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눈을 뜨자마자 코끝에 스치는 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복 냄새 같았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눈꺼풀만 간신히 떠있는 채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여기가 제 장례식장이란 걸요. 누군가가 제 사진을 들고 오열했고 향냄새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귀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 애는 울고 있었지만 울음 속에 어딘가 안도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그 기운이 제 가슴을 찔렀죠. 제게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 멀쩡했는데요.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감은 순간 가족들은 너무 빠르게 장례를 준비했어요. 의심스러울 만큼 말이죠. 며느리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더라 했지만 그 말의 얇은 떨림이 거짓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절을 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입가에는 이상하게도 의무적인 슬픔이 맴돌았어요. 친구들도 왔죠. 어떤 이들은 편히 쉬라고 했지만 어떤 눈빛에서는 이상한 미련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엔 제 언니도 있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그 사람, 늘 제 인생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죠. 언니는 제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내가 먼저 가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질투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웃고 중간중간 울었어요. 장례식장은 슬픔과 무심함이 뒤섞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렸어요. 제 아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엄마 집 정리부터 해야겠네. 서류는 며느리가 다 챙겼대.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어요. 왜 벌써 집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직 제 몸이 식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제게 살아있는 고통이었어요. 주름이 멎은 게 아니라 숨이 막힌 거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생생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세상과 죽음의 경계에 걸쳐 있는 느낌이었죠. 며느리가 조용히 민수에게 말했어요. 그 집 팔면 우리도 숨 좀 쉴 수 있잖아요. 대출도 막을 수 있고. 제 심장이 멈춘 채로 다시 뛰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집, 남편과 피땀으로 마련한 그 집이 돈으로만 계산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15년 전에 먼저 떠난 그 사람, 병실 침대 위에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라고 했죠. 그때의 그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렇게 헛되이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이 그쳤는지 화장실 쪽으로 갔고 민수는 전화를 걸었어요. 예, 형님. 장례 끝나면 바로 등기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서류는 며느리가 챙겼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저는 죽은 사람이라기보다 버려진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주 부드럽게 떨리는 손길로요. 제 손끝에 닿은 온기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건 언니의 손이었죠.
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은정아, 미안해. 내가 나보다 먼저 갈 줄 몰랐어.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말에 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언니는 제 귀에 대고 더 낮게 말했죠. 너 죽은 거 아니야. 약이 잘못된 거야. 그날 내 며느리가. 언니의 말은 그 순간 중단됐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며느리였어요. 언니는 재빨리 손을 놓고 자리를 피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제 손등을 가볍게 쓸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저희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겠죠. 그 미소 속의 운명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 대신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적막했어요. 향 냄새가 짙어졌고 촛불이 바람도 없는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식탁 위의 차가운 고기처럼 무겁고 차가웠지만 제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죠. 그건 분명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됐지, 확인은 했어.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네, 주사 한 번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선 심정지로 처리했어요. 그 순간 제 몸의 세포들이 얼어붙었어요. 주사 한 번이면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냉정했어요. 약효는 오래 안 가요. 내일 화장만 끝나면 끝이에요. 그들의 대화가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이 막혀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간 뒤 장례식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은 지옥 같았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저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원망 때문일까요? 제 머릿속엔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던 날이었죠. 30살의 며느리는 깍듯하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굳어 있었죠. 민수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절 제가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그때 며느리는 제게 고맙다 했지만 그 말 뒤에 묘한 씁쓸함이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변했어요. 저를 어머니 대신 민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가족이라기보다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전 그게 세대 차이련이 넘겼습니다. 어쩌면 그때 단호하게 물었어야 했어요.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지, 왜 눈을 마주치지 않는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득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요. 그 순간 제 귀에 들린 건 다시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아, 내가 들리면 손가락을 한 번만 움직여봐. 그 말에 온 힘을 쥐어짜냈어요. 손끝이 떨렸고 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네, 은정이 살아있어. 그녀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는 서둘러 뭔가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죠. 걱정 마. 내가 의사 불렀어. 이건 잘못된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죠.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이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어요. 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은정이 얼굴 좀 보러 왔지. 왜 오면 안 돼? 며느리는 잠시 언니를 노려보더니 냉소를 흘렸어요. 이제 곧 화장할 건데요. 괜히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의사 불러서 다시 확인해봐요. 며느리는 웃었어요. 의사요? 그 사람 이미 확인했어요. 사망진단서도 다 나왔어요. 그녀는 언니를 지나쳐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그만 보내드려야죠. 오래 붙잡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언니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모님,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 말 뒤로 문이 닫혔고 언니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새벽 언니는 결국 몰래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조차 막았어요. 그 순간 제 의식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졌어요. 무언가가 내 몸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이었죠. 심장은 느리게 뛰었고 세상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따뜻한 빛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아,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너에겐 할 일이 남았어. 그 목소리가 제 의식을 다시 붙잡았어요. 눈을 다시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코끝엔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스며들었죠. 병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언니였어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살아났어, 은정아. 기적이야.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정지로 보고됐는데 약물성 혼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예요. 약물성 혼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약이 며느리가 준비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병실을 찾았어요. 언니가 신고를 했던 거죠.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모든 걸 완벽히 처리했어요. 사용된 약은 처방 기록에도 없었고 사망진단서엔 의사 서명이 명확했어요. 그들은 착오라며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3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며느리와 민수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통장을 정리하고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병원 침대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알려줬어요. 민수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 제 가슴이 또다시 무너졌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살아서 돌아가야겠다고요. 단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요. 남편과 함께 지켜온 그 집, 그 추억, 그 시간을 저 사람들에게 내줄 수는 없었어요. 몸이 나아지자 언니와 함께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고 제 영정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켠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서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마치 모든 걸 끝낸 사람처럼요. 집 문을 열자 며느리의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컵을 떨어뜨렸고 커피가 바닥에 번졌죠. 어머니, 그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말했어요. 그래, 나 아직 안 갔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달려 나왔어요. 얼굴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엄마, 어떡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내려고 했지만 하늘이 날 막았나 보지.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 집안 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를 거실에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죠. 오해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한 거예요. 하지만 제 눈을 피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 약을 병원에 가져간 거 다 알아. CCTV에 찍혔더라. 며느리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건 나도 몰랐어요. 그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보여서. 그 말은 변명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 삶이야. 그걸 돈으로 바꾸려 했다는 게 제일 슬프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어요. 민수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것처럼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물의 출처가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진정제였어요. 그녀는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죠.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어요. 언론에서도 잠깐 다뤄졌지만 금세 잊혀졌죠.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가족은 흩어졌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았어요. 왜 내 아들은 나를 믿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이 트여 있었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설득했어요. 이게 우리 살 길이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살 길이라는 게 엄마를 죽이는 거였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울음만 터뜨렸죠. 저는 그를 안았어요. 미움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피는 미워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판사는 경제적 압박이 있었더라도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보며 미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죠. 그 후로 저는 세상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향, 그날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 장례식장에서 들린 진짜 이야기들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들은 사람들의 속삭임, 그건 제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 되었어요. 며느리의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저를 기적의 여자라 불렀어요.
하지만 전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였죠. 살아있는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를 잃는다는 경고요. 저는 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오래된 마을길을 걸으며 들꽃 냄새를 맡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너 아니었으면 나도 세상 다 포기했을 거야. 저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언니가 있어서 내가 다시 숨 쉬는 거야. 밤마다 남편의 꿈을 꿨어요.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죠. 은정아, 이제 그만 용서해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 말이 점점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미움은 제 안을 태우고 용서는 제 안을 살렸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짧은 글이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땐 진짜로 살고 싶었어요. 그 한 문장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찢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 속에 넣어두고 매일 조금씩 기도했어요. 언젠가 그 아이도 후회 대신 삶을 배우길 바라며요.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제 머리카락엔 하얀 빛이 더 짙어졌어요. 마당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남편의 목소리를 데려오는 듯 했죠. 이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듯한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날 저는 다시 제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를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죽음은 제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날의 장례식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 집 정리하자. 이제 숨 좀 쉬자 그 말들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힘이 되었어요. 나는 그 말을 용서로 바꿨고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정말로 떠났다면 나는 영원히 알지 못했겠죠. 사람들이 내 이름 앞에서 어떤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지, 살아있는 동안 듣지 못했던 진심들을 나는 내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이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차 한 잔을 내립니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보며 속삭여요. 오늘도 고마워요.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숨 쉬는 것조차 감사했죠. 저는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절망에서 일어나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가 따뜻하게 녹아요.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제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 진짜로 남편을 만나러 가겠죠. 그때는 후회도 미움도 두려움도 없이 웃으며 말할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듣게 되는 진짜 이야기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긴 마음의 무게라는 걸요. 제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이야기들은 결국 제 두 번째 인생의 첫 장이 되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